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전현정입니다. 네. 오늘 좀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칠판 앞에 있으면은 괜찮아지는 사람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쌩쌩하게 할 수 있는데, 저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봉투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요 안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와닿는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더니 저 맨날 설명에 동일하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겹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 다 똑같으면. 그래서 저 수업에 관한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기간 동안에 뭐를 준비하는 게 입시에,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 시기에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위에 뭐 이상한 단어가 써있죠. 마테마티카라고 해가지고 바로 좀 전에 한 10분 전에 메가스터디에서 런칭을 했어요. 저도 페이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수리논술을 런칭하면서 제가 잘하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애들이 얘기도 해주고 이것저것 제 수업 특징을 얘기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맞춰져 있냐면 애들이 주로 뭐냐면 수리논술은 되게 어려워.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공부 이외에 추가로 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 근데 이 수리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리논술이라는 거가 수능 수학이랑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별개의 과목인지 아니면 연결이 되긴 하는 건지 연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용 정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기초를 하냐면 수리논술도 범위 자체가 어디 범위냐면 교과 과정에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각 학교의 입학처에 올라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을 다 보게 되면 시험 범위라는 거가 있어요. 시험이니까. 근데 그게 수투, 미적분 1, 미적분 2, 적분 기하 벡터, 확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 과정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교과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얘네들이 다 오는 거겠죠. 근데 분명히 교과서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 보여요? 수능이랑 수리논술이랑. 그렇죠? 물어보는 형식이나 이 내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 교과 과정을 다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들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열심히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보면은 항상 단원에서 단원 목표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원의 목표에 맞게끔 수능이 전범위가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크하기가 어려운,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 물어보기 어려운 애들, 특히나 이제 이 범위가 넘어서는 이 다른 범위에 속하는 특히나 이제 애들이 제일 요즘에 어려워하는 거가 수열이에요. 수열이 수투에 있는데 수능 범위는 아닌데 교과서는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과목인데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처 다 측정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 공부에도 조심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리 논술이 질문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능과 수리 논술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수리 논술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너무 그냥 풀이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풀이는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내가 과연 시험장에 가서 저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이 겁이 나기 시작을 하고 저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을 그래 교과 과정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주로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건에서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네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얻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다른 데서는 조금 모르겠는데 와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동일해요. 수능에서도 문제를 혼자서 이해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일한데 이거보다 약간 더 범위가 좀 넓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 같다가 물어보고 아니면은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애들이 좀 있으면 아마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몇 달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 기하 벡터 너무 한지 오래돼서 혹은 이제 처음 시작해서 기하 벡터는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겨울에도 그렇고 저 기하 벡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라면 다시 그 내용이 바뀌어요. 뭐라고 되냐면 미적분은 왜 이렇게 제가 못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능에서 킬러 문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미적분 쪽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은 미적분 파트에서 결국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결국은 미적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리논술은 어떻게 되냐면 수리논술도 요즘에 거의 맞춰져 있어서 미적분이 정말로 중요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기하 쪽이 조금 더 강한 대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미적분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 경향을 좀 띠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학은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고 저쪽 대학은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측정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조금씩 다른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내신이 요만큼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6평을 봤더니 요만큼 나왔는데 맨날 다 망쳤다고 얘기해요. 항상 제가 못 봤는데요. 몇 점이니? 일단 못 봤는데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6평 잘 본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다들 다 못 봤대요. 근데 6평 성적과 그 다음에 내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내신하고 수능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논술은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어떤 성격 애들이 이런 스타일이 많냐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로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안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오히려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얘가 시험만 봤다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스타일. 걔네들은요 가만히 뜯어보면은 꼼꼼하고 그 다음에 고지식하고 그 다음에 좀 속도가 느리고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은데 수학을 근데 좋아하고 옛날에 막 뭐 영재원도 했었어? 라든가 뭐 경시대회도 준비를 했었어? 나름 중학교 때는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얘가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이런 애들은요 오히려 논술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애들 성향을 잘못 파악하고 그냥 여러 기회를 다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을 더 특출나게 잘하는 스타일인지 시험이랑 나랑 궁합이 맞아야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나 아니면 좀 비슷한가 이런 거가 조금 의심스럽다면 사실 논술이라는 것도 이걸 제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것도 시험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요. 접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못하는 대학 위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하를 못하는데 기하를 되게 좋아하는 학교. 건대가요. 어느 경우에는 두 문제가 다 기하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기하가 싫은 애가 기하를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를 썼다. 그러면은 아무리 최저가 없는 대학이지만 이건 되게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선생님 여대는 되게 가기 싫어하는데 선생님들이 숙대를 그러니까 다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래도 이대 가기는 어려운 거니까 숙대로 조금만 낮추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많이 설득을 하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설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뭘 많이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애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자, 왜 숙대를 얘기를 하냐면 언어 논술이 있어요. 국어를 굳이 더 못하는데 글 쓰는 건 더 싫어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숙제를 한다. 그러면은 잘못 쓴 거죠. 원서를. 그런 데만 골라 가지고 문제를 만약에 그 원서를 쓴다. 그러면은 어차피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느냐 또 우리가 좀 이따가 과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건데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게 되게 많아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진짜 재작년에 어떤 애가 그랬어요. 시험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고서는 막 원서 접수를 한 거예요. 자기도 원서 접수할 때까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재작년이었으니까 재작년에 고대 시험이 있었잖아요. 고대 시험 보는 전날까지 몰랐어요. 전날 알았대요. 뭘 알았냐면 여태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까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서는 했는데 자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네 딱 확인하려고 수험표도 이렇게 신분증 다 확인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화학인가 생물인가 둘 중에 하나를 막 논술을 준비를 다 일주일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전날 알았대요. 내가 지원한 과에서는 이 과학논술 선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전날 떨어질 걸 알았대요. 진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름, 그 다음 학교 이름, 과 해가지고 훅 넣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충분히 우리가 원서를 잘 썼구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교과서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지만 저는 실전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에 강한 방법은 뭘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일단 애들이 가서 시험장에 갔어요. 일단 낯선 환경에서 되게 적응해서 그날 융통성 있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떨지 않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 자잘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줘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시험지, 답안지 써서 내서 첨삭을 하는데 그 시험지도 A3 용지예요. 대체로가. 그리고 나서 백지에서 가운데 잘려져 있고 이렇게 쓰고 오른쪽 넘어가고 뒷장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데 어떤 학교들은 이제 문제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요. 이 A3가 이렇게 세로로 있지 않고 가로로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비어 있고 줄로 돼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답안지 형식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A4 용지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줄거진 거 연습하다 갑자기 종이가 이따맣게 커졌어요. 그러면 되게 당황하게 이 익숙하지 않은 시험을 갑자기 거기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자잘하게 변했을 때 심리적으로 압박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떨리겠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에 관한 정보, 그래서 시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별로 어떻게 특징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대학별 특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엔 알아요. 자기가 어느 대학은 맞고 어느 대학은 맞지 않다를 갖다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 강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첨삭이에요. 첨삭. 우리가 파이널까지 이 파이널 전체 전 강좌가 아예 다 첨삭, 대면 첨삭, 서면 첨삭 플러스 대면 첨삭이에요. 이게 다 들어가는 강좌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는 지금은 조금 하다가 나중에 파이널 때는 여의치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3일짜리다. 그러면 첫날은 못하니까 쓴 게 없으니까 첫날 쓰고 다음날부터 계속 마지막 날까지 만약에 5일 수업이면 4번 7일 수업이면 6번 해서 매일 오늘 쓰고 오늘 쓴 거에 대해서는 오늘 해설 강의 당연히 들어야 되고 오늘 쓴 거 내일 이 서면 첨삭 한 걸 토대로 해서 대면 첨삭을 받아요. 질문도 조금 할 수가 있고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를 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이 과정이 첨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첨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심지어는 온라인 강의를 런칭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그냥 강의만 하는 그냥 온라인으로 애들이 찍 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강의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에서 내가 전 범위에 대해서 전 강의에 대해서 다 첨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이 실질적으로 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써봐야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는다는 거를 애들이 알아요. 듣고서는 가면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자전거 타는 동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저기선 페달 돌리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두 발을 해서 어떻게 안 넘어지고 가지? 많이 봤어요. 자, 이제 타자라고 했을 때 땅 탈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다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보는 거하고 다르네? 내가 움직여서 몸으로 뛰어보니까 다르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시험장에서 하면 얼마나 애들이 당혹스러워요. 이게 도박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몇 년이 달린 건데 최소 1년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뭔가 여기서 더 잘 봤으면 더 그 시험장에서 시험지 쓰면서 내가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집중해서 써지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실전 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제가 쓱 빠져 있어도 시험장에 갔을 때 당연히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접근하라고 알려준 것 같아를 갖다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으로 문제를 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오히려 신나게 잘 쓰고 오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 이 방학 때는 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파이널 기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전 과목에서 이 모의고사 강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매주 시험을 보고서는 얘를 갖다가 좀 점수도 내면서 복습을 하고 강의하고 이런 거를 해요. 그럼 그거 갖다가 복습하고 이러는 시간도 부족한데 과연 수리 논술을 병행해서 해야 되느냐? 그죠? 그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병행할 수 있는데 단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어차피 과하게 해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최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가 수능 최저가 있어요. 논술 시험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면은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과 안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내신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대학이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최저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겠죠. 과학논술까지 하는 것보다는 과학논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내신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죠. 다 100%예요. 모두가 전국에 있는 자연계 애들이 논술 시험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다 이런 대학이 없을까? 이런 대학에서 가장 만만하면서도 매력적인 대학이 한양대 이렇게 돼요. 근데 한양대가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게다가 수능 이후야. 얼마나 매력적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단 많다. 걔네들하고 싸웠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점이 조금 있다면 그 장점을 갖다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조건을 달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의대를 제외하고 그 일반적인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시험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과학논술도 봐요. 체조도 있어요. 근데 공대 쪽의 문제가 재작년부터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서는 경희대를 대비했다. 그러면은 남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들어가 있지만 나한테는 괜찮은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중대도 마찬가지예요. 중대는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예요. 그런데 이건 과학논술도 있어요. 그리고 수리논술에서도 보면은 알고 보면 세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조각조각 내서 5문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미리 대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얘네들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거를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희망대학이 어딘지 한번 다 쭉 적어봐야 돼요. 수시에 6개를 갖다가 우리가 접수를 한다고 해서 진짜 6개만 딱 고르지 말고 더 많이. 우리 원래 온라인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원래 일단 많이 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골라서 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를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붙어도 내가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써요? 지워야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은 지우냐면 내가 학종으로 선생님이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지워야죠. 그 밑으로는 굳이 왜 써요? 논술에서는 다 지르는 쪽인 거예요. 수능이나 내신 가지고 뭔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갈 수 없는데 내가 요 다른 능력을 연습해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하자 쪽에 선택이 이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극적으로 붙은 케이스들이 참 재밌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애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희망대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부류를 갖다가 좀 제외해 나가는 거예요. 내신 그러니까 학종에 해당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학은 제외를 좀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학논술이 들어가는 대학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거를 가려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 내신이 들어갔는데 올해 100% 논술이 됐어요. 그 내신 30%를 넣고서는 해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거기서 변별력이 없더라. 라고 해가지고 아예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만 비교과예요. 그래서 내신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교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교과와 비교과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대체로 30% 40%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내신이 만약에 3, 4 정도 된다. 거기는 하나도 손해보는 그 점수대가 아닌 거예요. 5등급 정도까지는요. 점수대가 배분할 때 같은 칸이지 않아요. 차이가. 내신이 1, 2, 3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 6, 7 뭐 이렇게 해서 뒤에 그러니까 6, 7, 8, 9 이쪽으로 내신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럼 내신이 비중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점수 차이를 높게 측정을 해서 네가 논술을 완전히 신이 아니면 안 뽑아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차이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앞쪽에 4점 머시기 이거는요. 어디 가서 제가 내신이 나빠서 논술을 못 쓸 것 같아. 이거는 바보예요. 네. 3, 4등급이 그 다음 5등급까지 해서 그 점수대가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붙는 점수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 2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한번 들어가는지 안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걸 갖다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려서 이제 거기에 맞는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모르겠어. 일단 다 대비하고 말아. 그러면 힘이 얼마나 낭비돼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애들 지치면 나중에는 다 손 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내신도 하기 싫고 수능도 이제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수능에서도 단오케는 조금 미안하니까 과목 하나 국어를 먼저 버려야 되고 국어를 제일 먼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제일 많이 버리는 과목이 국어 뭐 그러니까 순서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눈빛이 나중에 되게 불쌍하게 9월, 10월을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미 표정은 내년엔 다시 할 거야. 이런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하러 1년을 더 해요? 지금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빨리빨리 몰아서 다 하는데 애들한테 절대로 부담감이 되게끔 이것저것 다 일단 해봐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가려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 공부를 좀 최소한으로 시켜서 그걸 갖다가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게 그게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옆에서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은요. 일주일에 정해진 그 시간만큼만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시간은요. 그냥 수능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한 과목도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저를 그러다 보면 간신히 맞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료들을 조금 보면요. 뭐 첫 페이지, 두 페이지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합격 수기를 썼어요. 그 3페이지, 4페이지. 한 친구가 이 작년에 붙은 친구인데 자기가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참 수능이라는 거가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이 그래도 9월에는 영어라도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영어 2등급이 그 89점인 경우도 많고요. 88점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로 떨어졌을 때 학교가 몇 개가 많이 날아가요. 근데 이 논술에서는 그냥 2등급이면은 너무 잘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어 2등급이 있고 생물화학이 2, 3인데 이 2, 3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보면은 이대 컷이 이대 그 최저가 이렇게 돼요. 두 과목이 합쳐서 4등급 없죠. 근데 생물이 있는데 아니에요. 생물화학을요. 두 개 평균을 내요. 그러면 영어가 2고 생물화학이 2.5인데 어떻게 되냐면 0.5를 절사를 해요. 없어져요. 그래서 최저를 겨우 맞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작년에 6명 뽑는 과였어요.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으로 가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친구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합격 수기 쓰면 안 될까요?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그래도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본인이 힘들었던 거 아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기간들에 대해서 쭉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애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 이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이게 좀 방향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배들 문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제일 뒤에 시간표를 적어놨어요. 웬만하면 우리 애가 논술을 기존에 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기존 계속반에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리논술을 오늘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작반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작반에 해당되는 거가 금, 토, 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15번에 걸쳐서 쭉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고요. 그래도 나는 방학 동안에 논술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고 바짝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방학 특강을 7회로 일단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어떤 공부 흐름에서 어느 게 제일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요. 어떻게 좀 이렇게 저를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좀 이따가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저것 궁금한 거 많으실 거잖아요. 그 분들은 밖에서 이제 아이 이름하고 학교하고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그다음에 오 알고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에 걸쳐가지고 전화 다 일일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지금 사실은 없기도 하지만 항상 설명회 끝나고 이렇게 있어 보면은 설명회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많이 기다리시거나 기다리는 게 애매해서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나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훨씬 더 아이한테 맞는 이것저것 좀 상담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같이 전화를 받는 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 전체적인 어떤 좀 밸런스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논술을 꼭 할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게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 전반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나중에 좀 보내놓고 알아서 이렇게 잘 챙겨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특별히 연락 안 하셔도 결국 다 챙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학논술 선생님들 말씀도 조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어떻게 대비를 앞으로 찬찬히 해야 될까 조금 좀 많이 도움받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정말 11월, 12월 수시의 합격자는 12월이거든요. 12월에 수능 성적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12월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